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차세대 AI 디바이스에 대한 최신 시장 전망 보고서예요. 네, 2026년이 모바일 퍼스트가 저물고 AI 퍼스트 시대가 열리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이거 같아요. 과연 스마트폰 다음으로 우리 일상을 지배할 기기는 어떤 모습일까? 네, 정말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요. 자료에서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술이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미래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이 보고서들을 바탕으로 거대 기술 기업들이 준비 중인 차세대 AI 디바이스들의 전략과 기술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게 지난 15년 동안 우리 삶의 중심이었던 스마트폰이 이제는 오히려 생성형 AI의 발목을 잡는 마찰을 만들고 있거든요. 아, 마찰이요? 네, 뭔가 궁금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폰을 꺼내고 잠금 해제하고 앱을 찾아 실행하는 이 모든 과정 있잖아요. 네네. 이게 AI의 즉각적인 답변을 방해하는 일종의 병목 현상이 된 거죠. 하긴 그렇네요. 그래서 오늘 논의는 먼저 1세대 AI 기기들이 왜 실패했는지 그 교훈부터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레노버, 애플, 오픈 AI 같은 주요 주자들이 어떤 2세대 기기를 준비하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분석해 볼게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기반 기술까지 살펴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미래 이야기 전에 과거의 실패부터 짚고 가는 게 순서겠네요. 네, 그게 중요하죠. 2024년과 2025년에 엄청난 기대로 모았던 휴메인의 AI 핀과 레빗의 R1이 있었잖아요. 아, 네네. 시작은 정말 거창했는데 결과는 좀 씁쓸했죠. 맞아요. 그런데 이 실패가 단순히 제품이 별로였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올 AI 하드웨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뭔지 명확하게 보여줬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가 커요. 어떤 숙제일까요? 먼저 휴메이드의 AI 핀부터 분석해보면 치명적인 문제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발열과 배터리 문제였죠. 네. 이 작은 기기 안에 고성능 프로세서에 레이저 프로젝터까지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다 보니까 연력학적 설계를 간과한 거예요. 저도 그 리뷰 영상 봤어요. 옷에 붙여놨는데 기기가 뜨거워져서 불쾌했다는 후기가 많았죠. 바로 그거예요. 클라우드랑 계속 통신하면서 열은 계속 나는데 기기 성능은 떨어지고 사용자는 불쾌감을 느끼는 악순환이 반복된 거죠. 게다가 별도 배터리 부스터 없이는 반나절도 버티기 힘들었고요. 와, 기술이 배경으로 조용히 사라지게 하겠다더니 뜨거운 열로 계속 나 여기 있어 하고 존재감을 드러낸 셈이에요. 정말 모순적이네요. 사용자를 방해하지 않겠다면서 가장 원초적인 불쾌감으로 사용자를 방해한 거군요. 그렇죠. 두 번째 문제는 더 본질적인데 바로 클라우드 의존성 때문에 생기는 지연 시간, 즉 레이턴시였어요. 지연 시간이요? 네. 사용자가 이 근처 맛집 알려줘라고 물어보면 그 음성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까지 갔다가 거기서 처리된 답변이 다시 기기로 돌아오기까지 평균 3초에서 5초가 걸렸어요. 3초에서 5초요? 와, 그 시간이면 그냥 주머니에서 스마트폰 꺼내서 검색하는 게 훨씬 빠르겠는데요?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제품의 존재 이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치명적인 단점이었죠. 그렇군요. 레빗의 R1도 비슷했어요. 대규모 행동 모델이라는 아주 그럴듯한 기술 이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미완성 기술에 가까웠죠. 광고랑은 달랐군요. 네, 앱 없이도 알아서 작업을 처리해준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몇몇 정해진 스크립트 기반의 자동화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 UI가 조금만 바뀌어도 제대로 작동을 못했고 지원하는 서비스도 너무 적었고요. 결국 두 제품 모두 스마트폰보다 나은 경험을 주는데 완벽하게 실패했군요. 맞습니다. 이 처절한 실패가 2026년 이후를 준비하는 2세대 주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참고서가 됐겠어요. 네, 세 가지 명확한 교훈을 줬다고 볼 수 있어요. 우선 첫째, 어설프게 스마트폰을 대체하려 들지 마라. 대신 스마트폰이 할 수 없는 즉각적인 정보 캡처나 핸즈프리 경험 같은 보완제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완제 역할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클라우드에만 의존하면 느리고 불안하다. 그러니 기기 자체의 연산 능력, 즉 온디바이스 AI가 필수적이라는 걸 깨달았죠. 네.
마지막으로 너무 기이하고 새로운 형태는 사용자들이 거부감을 느낀다. 안경, 시계, 펜던트처럼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검증된 폼팩터를 활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교훈을 얻은 겁니다. 실패에서 얻은 3가지 교훈. 아주 명확하네요. 자, 그럼 이 교훈들을 바탕으로 진짜 선수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네, CS 2026에서 가장 큰 화제를 모았던 레노버와 모토로라부터 시작해볼까요? 스마트폰을 없애는 대신 모든 기기를 하나로 묶는 하이브리드 생태계 전략을 들고 나왔다고요. 맞아요. 레노버의 전략은 정말 영리해요. 그 중심에는 키라라는 AI 플랫폼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오늘 날씨 어때? 라고 묻는 음성 비서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PC, 스마트폰, 태블릿을 마치 하나의 신경망처럼 유기적으로 묶는 운영체제에 가깝죠. 가장 큰 기술적 특징은 하이브리드 AI 구조예요. 하이브리드 AI요? 그게 정확히 어떤 방식인가요?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뇌요? 네, 반사적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할 일. 예를 들면 뜨거운 걸 만졌을 때 손을 떼는 것 같은 건 척수에서 바로 처리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민감한 개인정보나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건 기기 자체에 내장된 NPU, 즉 작은 AI 전용 칩에서 바로 처리해요. 이걸 온디바이스 AI라고 하죠. 아하. 반면에 소설을 쓰거나 복잡한 계산을 하는 것처럼 깊은 사고가 필요한 건 대뇌에서 처리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잡한 연산이 필요할 땐 개인식별 정보를 싹 지울 상태로 안전하게 클라우드의 거대한 AI에 물어보는 방식이에요. 와, 속도와 프라이버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거죠. 비유가 정말 확실하게 와닿네요. 그럼 이 키라 플랫폼이 실제로 사용자에게 주는 경험은 어떤 건가요? 기기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진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대표적인 기능으로 넥스트 무브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를 읽다가 사무실 책상에 앉았다고 상상해 보세요. 네. 그럼 노트북을 켜는 순간 키라가 그 맥락을 파악해서 방금 폰에서 보던 문서를 노트북 화면에 바로 띄워주고 편집에 필요한 프로그램까지 알아서 실행해 주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내가 하려던 다음 행동을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 준다는 거네요. 이건 우리가 몇 년 동안 말로만 듣던 끊임없는 seamless 경험이 실제로 구현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거죠. 또 캐치미 업이라는 기능도 있는데 이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온 각종 알림, 이메일, 메신저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자리를 비운 동안 이런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브리핑해주는 개인 비서 기능이에요. 와,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도와주는 거죠. 정말 기기들이 하나의 팀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느낌이네요. 근데 레노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프로젝트 맥스웰이라는 아주 실험적인 기기도 공개했죠. 목걸이 형태라고 들었어요. 네, 프로젝트 맥스웰은 AI 동반자를 지향하는 웨어러블 기기예요. 핵심은 목에 건 기기의 카메라와 마이크로 사용자가 지금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회의 중, 운전 중, 산책 중 같은 상황적 맥락을 AI가 스스로 인지한다는 거예요. 항상 나를 보고 듣고 있다니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섬뜩한데요. 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죠? 이게 보도자료에 나오는 얘기랑 현실은 다를 수 있잖아요. 특히 중국과 깊은 관련이 있는 회사의 제품이라면요. 데이터가 정말로 기기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지적이에요. 레노버도 그 점을 가장 의식해서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 정치를 마련했어요. 아, 그래요? 맥스웰이 수집하는 모든 데이터는 일단 기기 내부에 있는 보안 칩에 암호화되어 저장되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이거 공유해라고 승인하지 않는 이상 절대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외부에서 이 데이터를 해킹하거나 들여다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도록 설계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기기가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킬러 앱이 바로 개인 안전 기능이에요. 개인 안전이요? 네, 예를 들어 길을 가는데 주변에서 비명이나 자동차 급정거 소리 같은 위협이 감지되면 기기가 자동으로 지정된 긴급 연락처로 현재 상황과 위치를 전송해 주는 거죠. 와, 치안에 민감한 사용자층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능이 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우려를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로 설득하려는 전략이군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 주자로 넘어가 보죠. 항상 시장의 판도를 바꿔온 애플입니다.
후발 주장이만 애플이 만들면 다르다는 기대감이 항상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애플 역시 AI 핀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있어요? 네, 애플의 움직임은 아주 계산적이고 치밀해요. 2027년 출시를 목표로 초도 물량만 2천만 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루머가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숫자예요. 2천만 대요? 휴메인이나 레빗이 몇만 대 파는 것도 힘들어했는데 이건 아예 처음부터 틈새 시장이 아니라 대중시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대중화를 위해 디자인도 사용자들이 이미 익숙한 에어태그와 비슷한 원형 디자인을 채택해서 심리적 장벽을 낮췄고요. 네. 성능 면에서는 표준 렌즈와 초광각 렌즈로 구성된 듀얼 카메라, 그리고 3개의 빔포밍 마이크를 탑재할 것으로 보여요. 잠깐만요. 빔포밍 마이크는 그냥 마이크랑 뭐가 다른 건가요? 왜 AI 핀 같은 기기에 그게 중요한 거죠? 좋은 질문이에요. 빔포밍 마이크는 소리를 위한 스포트라이트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아, 스포트라이트요? 네. 일반 마이크가 방 안의 모든 소리를 무차별적으로 담는다면 빔포밍 마이크는 여러 개의 마이크를 이용해서 사용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방향에만 초점을 맞춰요. 오, 그리고 그 외의 소음은 싹 걸러내는 거죠. 시끄러운 카페 한복판에서 속삭이듯 말해도 AI가 내 목소리를 선명하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 기술입니다. 음성 명령이 중심이 되는 기기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거죠. 하드웨어보다 더 궁금한 건 역시 소프트웨어, 애플의 AI 전략인데요. 맞아요. 애플 AI 핀의 심장은 LLM을 탑재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애플 인텔리전스 기반의 시리가 될 거예요. 아, 이 AI 핀은 새로운 시리를 위한 일종의 물리적 아바타 역할을 하는 거죠. 물리적 아바타요? 네, 예를 들어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보고 저 꽃 이름이 뭐야? 라고 물으면 핀의 카메라가 꽃을 인식하고 시리가 바로 답을 해주는 식이에요. 네. 흥미로운 점은 이를 위해 애플이 구글의 제미나이 AI를 사용하기로 하고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원이 넘는 규모의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거예요. 와, 경쟁사랑 손을 잡는군요. 네, 자신들의 약점인 방대한 일반 지식 검색 능력은 과감하게 경쟁사인 구글의 힘을 빌려서 보완하겠다는 아주 실용적인 선택을 한 거죠. 애플하면 또 프라이버시라는 키워드를 빼놓을 수 없죠. 구글 기술을 쓴다고 하면 사용자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바로 나올 텐데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애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 PCC가 등장해요. PCC요. 네, 기본적으로 모든 AI 연산은 아이폰이나 AI 핀 안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하지만 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할 경우 애플이 자체 설계한 초고성능 보안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요. 아, 가장 중요한 건 이 서버는 요청된 작업을 처리하는 즉시 관련 데이터를 영구적으로 파괴하도록 설계되었고 그 사실을 외부 보안 전문가들이 언제든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점이에요. 와, 자신감이 있네요. 네, 우리를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으니 확인해보세요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다른 회사들이 쉽게 따라올 수 없는 애플만의 신뢰의 해자, 모트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애플의 AIP는 아이폰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아이폰을 꺼내기 귀찮거나 꺼낼 수 없는 순간을 파고드는 완벽한 보완제로 포지셔닝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다음은 정말 드림팀이라고 불리는 조합입니다. 생성형 AI의 최강자 오픈 AI와 애플 디자인의 전설 조니 아이브가 손을 놔봤어요. 네. 아이오라는 프로젝트 이름만 알려져 있는데 이들은 도대체 뭘 만들고 있는 걸까요? 이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은 캄텍, 즉 차분한 기술이에요. 기술이 사용자에게 계속 무언가를 요구하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배경으로 물러나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걸 목표로 하죠. 이를 위해 이들이 내건 가장 파격적인 목표가 바로 스크린의 부재와 디지털 노이즈 제거예요. 스크린이 없다고요? 네, 모든 상호작용은 GPT-5 수준으로 예상되는 고도로 발전된 AI와의 자연스러운 음성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오픈 AI 한 임원이 2026년 하반기에 첫 제품을 공개할 거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하기도 했죠. 스크린이 없다니 정말 혁신적이긴 한데 당장 지도 같은 걸 보거나 긴 글을 읽어야 할 땐 어떻게 하죠? 음성만으로는 정보 전달에 명백한 한계가 있을 텐데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게 바로 이들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기술적 숙제죠. 그렇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들이 초소형 레이저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손바닥에 간단한 정보를 쏴주거나 햅틱 피드백, 즉 정교한 진동을 통해 방향을 알려주는 것 같은 보조적인 출력 수단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하.
그리고 무엇보다 말하는 즉시 대답하는 수준의 반응 속도를 구현하기 위해 AI 모델을 어떻게든 기기 안에 집어넣거나 초저지연 클라우드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을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이 세 플레이어 외에도 기존의 강자들, 메타나 구글, 삼성의 움직임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럼요. 이들은 각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나요? 각자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쓰고 있어요. 먼저 메타는 스마트 글래스 분야의 확실한 선두주자예요. 아, 레이벤 안경이요? 네, 이미 레이벤과 협력해서 레이벤 메타라는 안경 형태의 제품으로 시장을 선점했죠. 사람들이 이미 쓰고 다니는 안경에 AI를 심는 아주 실용적인 접근법이에요. 네. 여기에 실시간 번역, 사물 인식 같은 기능을 계속 강화하면서 2027년에는 진정한 AR 글래스인 오리온의 소비자 버전을 출시해서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으로 넘어가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구글은 역시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자신들의 AI 기술을 결합하는 게 가장 강력한 무기겠군요. 맞아요. 구글은 삼성, 그리고 패션 브랜드인 젠틀론스터와 협력해서 2026년에 새로운 AI 글래스를 출시할 예정이에요. 여기에 프로젝트 아스트라라는 기술을 탑재해서 사용자가 보고 있는 것을 AI가 실시간으로 이해하고 설명해주는 말 그대로 보는 모든 것을 아는 비서를 구현할 거예요. 와, 또 픽셀 워치 같은 웨어러널 기기의 성능을 강화해서 위성 통신이나 AI 기반 위치 보정 기능 같은 걸 지원하면서 스마트폰에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AI 단말기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죠. 삼성전자는 유독 헬스케어 쪽에 집중하는 모습이네요. 네, 삼성은 갤럭시 링2를 통해 헬스케어 AI를 아주 정밀하게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네. 물론 경쟁사인 오우라링과의 특허 분쟁 때문에 출시가 좀 늦어질 수도 있다는 변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명확해요. 어떤 목표죠? 링과 워치에서 24시간 수집한 방대한 생체 데이터를 삼성 헬스 AI로 분석해서 어젯밤 수면의 질이 안 좋았으니 오늘은 고강도 운동 대신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와 같은 초개인화된 건강 코칭을 제공하는 거죠. 이렇게 혁신적인 기기들이 쏟아져 나오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기술적인 뒷받침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특히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반도체 기술의 역할이 클 것 같은데요. 그럼요. 모든 혁신의 기반에는 반도체가 있죠. 특히 퀄컴이 최근에 발표한 차세대 웨어러블 칩셋인 스냅드래곤 W5 플러스 젠2가 이 모든 변화의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그 칩셋이요? 4나노 미세 공정으로 제작돼서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였거든요. 덕분에 배터리 용량이 아주 작은 핀이나 안경 형태의 기기에서도 하루 종일 AI 기능을 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거예요. 전력 효율 말고 그 칩에 또 다른 특별한 기능이 있나요? 네, 아주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더 있어요. 하나는 칩셋 자체에서 위성통신, NB-NTN을 지원한다는 점이에요. 위성통신이요? 이게 뭐냐면 스마트폰 통신이 안 되는 산이나 바다 같은 음영지용에서도 위성을 통해 긴급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에요. 아, 정말 유용하겠네요. 네, 아까 말했던 레노버의 프로젝트 맥스웰처럼 안전을 강조하는 기기에는 정말 필수적인 기능이죠. 또 다른 하나는 저전력 AI 코프로세서가 따로 탑재돼서 기기가 거의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도 항상 사용자의 음성이나 주변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상시 AI 작동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아, 헤이 시리 하고 부르면 바로 깨어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칩셋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돌아가는 AI 모델 자체의 발전도 중요하겠네요. 물론이죠. 최근 구글의 제미나이 나노처럼 아주 가볍게 경량화된 소형 거대 언어 모델 SLLM이 모달 칩셋에서 직접 구동될 수 있게 된 게 정말 큰 변화예요. 네. 인터넷 연결이 끊겨도 기본적인 대화나 번역, 요약 같은 작업이 가능해진 거죠.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반응 속도와 프라이버시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열쇠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미래 기술의 향연이 없네요. 쭉 정리를 해보니까 스마트폰을 이을 차세대 AI 디바이스가 성공하려면 결국 사용자에게 몇 가지 약속을 지켜야만 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걸 세 가지 핵심적인 약속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약속들일까요? 첫 번째 약속은 생각보다 빠르게, 즉 즉시성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궁금해하고 스마트폰을 꺼내려는 생각조차 들기 전에 답을 줘야 해요. 아, 기다려야 한다면 사람들은 그냥 스마트폰을 쓸 테니까요. 두 번째 약속은 뭘까요? 맥락이에요? 네, 사용자가 상점 쇼윈도를 보면서 저거 얼마야? 라고 물었을 때 옆에 있는 다른 신발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바로 그 신발의 가격을 알아서 알려줘야 해요. 내가 처한 상황과 의도를 귀신같이 파악하는 독심술사 같아야 하는 거죠. 마지막 약속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마지막이자 가장 깨지기 쉬운 약속은 비밀을 지켜줄게. 바로 신뢰성과 프라이버시예요. 그렇죠. 이 기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빨라도 내 모든 것을 보고 듣는 이 작은 장치가 내 비밀을 지켜주는 충실한 친구가 아니라 분사 서버에 내 일거수일족을 보고하는 스파이처럼 느껴지는 순간 모든 건 끝이에요. 이 신뢰라는 약속이 없으면 그 어떤 화려한 기술도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애플의 강력한 생태계, 레노버의 하드웨어와 안전이라는 틈새 공략, 그리고 오픈 AI의 압도적인 AI 지능이 어떻게 서로 경쟁하고 또 융합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지 정말 기대되네요. 네, 스마트폰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진 않겠지만 더 이상 우리 손안의 유일한 지능형 기기는 아닐 거예요. 네. 안경, 목걸이, 반지 같은 세상 모든 사물이 스스로 생각하고 반응하는 앰비언트 인텔리전스 시대의 서막이 바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